자, 1학년 친구들, 1학년 1반, 2반, 3반, 4반 친구들 모두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힘내서 한국사 수업 빨리 한번 끝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조금만 복습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둔 우리 역사, 기록된 역사죠. 우리 역사에 기록된 것들 중에 가장 오래된 국가, 어느 나라였죠? 우리 역사에 기록된 국가 중에서 가장 오래된 국가? 그렇죠. 고조선이었습니다. 우리는 고조선에 대해서 배웠죠. 고조선은 그 전에 배웠듯이 정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립한 문화고, 정동기 시대에 계급이 분화가 생기고, 이 계급 분화가 쭉쭉쭉쭉 이어져서 결국엔 국가 건설까지, 국왕이 등장하는 단계까지 이어져서 고조선이 등장한다고 했죠. 자, 그리고 고조선의 우두머리, 왕을 이르는 명칭 뭐였죠? 그렇죠. 단군 왕검이었죠. 단군 왕검이라는 왕명을 두고 알 수 있는 내용. 당신은 종교와 정치가 어땠다? 분리되어 있었다? 아니면 하나로 합쳐져 있었다? 단군 왕검이라는 이름을 통해서는 당신은 종교의 지배자인 단군과 정치적 지배자인 왕검이 한 이름으로 쓰였다는 것은 한 사람이 종교적 지배자와 정치적 지배자 역할을 모두 다 했다. 종교와 정치가 일치된 재정일치 사회였다. 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단군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에 있던 연나라와 대결을 할 정도로 철기 기술을 바탕으로 처음에 고조선 문화를 바탕으로 성립이 됐지만 이후에는 철기 문화를 받아들여서 점점 강대해지고 니계상, 상, 경, 대부, 상 이런 관직도 두고 팔조법이라는 법을 둘 정도로 엄청나게 국가로서 발전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국에서 이 사람이 들어왔었죠. 당시에 위만이 당시 고조선 왕이었던 준왕을 제거를 하고 자기가 고조선의 왕이 되면서 위만조선의 시대가 되면서 위만조선은 중요한 키워드, 위만조선에 발달된 위만이 가지고 온 선진적인 철기 문화, 그리고 아래에 있던 진국, 우리 배웠었죠. 진국과 북쪽에 있던 중국 왕조인 한나라 사이에서 이 진국과 한나라가 직접 교류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유통과 교통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위만을 꼭 거치는 위만이 진에서 물건을 사서 한에 팔고 한의 물건도 위만이 사서 진에 파는 이런 형태의 무역 중개무역이 이루어졌던 시대가 위만조선이었죠. 자, 이런 위만조선이 쭉 이어지다가 이 위만조선의 중개무역 이익이 너무 크다. 위만은 하는 것도 없고 가운데서 한과 진이 누려야 할 이익을 이 고조선이 위만조선이 다 가진다라고 하는 한이 이 중개무역의 트집을 잡고, 그리고 당시에 한을 괴롭히고 있던 이민족 누구였죠? 흉노, 흉측한 오랑캐였던 이 흉노와 이 고조선이 연계될 것을 두려워해서 위만조선, 즉 고구려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위만조선은 이 결과 패배를 하게 되고, 배웠었죠? 한, 사군, 4개의 군이 설치된다고 했죠. 낙랑, 임둔, 진번, 현도 이런 4가지 군이 설치가 되고 여기에 한은 직접 지방간을 파견해서 직접 통치를 하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 상황에서 이 중국의 지방 지역인 군과 4개의 군과 부족, 우리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 있던 부족들이 이 군과 싸우면서 부족 간의 결집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알고 있던 초기 국가가 성립이 되었죠. 뭐죠? 제일 북쪽에 부여, 고구려, 옥저, 동예, 사만 있었죠. 우리 이 부여, 고구려, 옥저, 동예, 사만 초기 국가의 풍습과 제도도 배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 여기 고조선에 대해서 일단 복습을 마쳤고, 두 번째 파트 초기 국가 있었죠. 초기 국가. 아직까지는 이 부족, 여러 부족
부족들의 연합일 뿐이었던, 그렇기 때문에 왕권이 아직까지는 약했던 시기가 이 초기 국가 시기라고 배웠었죠. 자, 초기 국가, 우리나라 만주 한반도 지역에 있었던 초기 국가들은 어떤 나라? 아까 위에서부터 부여, 고구려, 옥저, 동예, 삼한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자, 특징에 대해서는 우리 지난 시간에 외웠던 거 선생님이 네 글자, 세 글자로 외우기 쉽게 선생님 최대한 가르쳐 줬는데, 부여 같은 경우는 세 글자만 외우면 된다고 그랬죠. 뭐였죠? 부사형, 부사형. 부여는 사출도라고 하는 제도와 사출도.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부여의 왕이 있으면 각 지역은 마가, 우가, 저가, 구가 각각의 부족장들이 스스로 다스리는 사출도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고, 영은 그렇게 하면서도 한 번씩, 매년 한 번씩 모여서 결집하는 제천행사,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천행사를 하면서 결속을 다졌다. 그 이름이 영고였죠. 영고, 부사영. 자, 부여는 여기까지만 하고,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고, 동, 대, 제까지만 하라 그랬죠. 고동대제. 고구려는 앞에 부여의 영고와 같은 동맹이라고 하는 하늘의 제사 지내는 제천 행사가 있었고, 결혼 풍습으로서 대릴사위제. 자,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여자 집에 들어가가지고, 여자 집에서는 남편이 살기 위해서 집을 지어주죠. 그게 서옥이었고, 사위 서자, 집 옥자 써서 사위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고, 집 뒤에, 여기가 여자 집이라면 집 뒤에 사위가 살 수 있도록 집을 지어주고, 여기서 사위는 신부의 집에서 노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약 2년이나 3년이 지난 후에 이제 여기 있는 딸을 데리고 이제 집을 나오게 되는 거죠. 이 딸이 이거 왜 실시한다 그랬죠? 대릴사위제. 나중에 딸이 남편 집으로 가면은 그만큼의 노동력이 빠지는 것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이 대릴사위제가 실시되었다고 했었죠. 쟤는 그렇죠. 고구려 같은 경우에도 부여와 마찬가지로 중앙에 계루부가 있다면 여러 부, 연노부, 전노부, 한노부, 순노부 막 이런 부들이 연합을 해서 만든 나라였기 때문에 이런 5개의 부족들이 모여서 정치를 해왔는데, 모든 정책을 결정했는데 그 회의 이름이 제가회의였다. 거기까지 했었죠. 자, 옥저는 선생님이 옥민가라고 했죠. 옥민가. 옥저는 민며느리제라고 하는 결혼제도와 가족 공동무덤, 가족 공동묘, 한자로 골장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다고 했죠. 자, 민며느리제, 어린 신부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가족 공동무덤은 일단 사람이 죽으면, 할아버지가 죽으면 일단 가매장, 임시적으로 땅에 묻었다가 그 뼈만 추려서 가족 공동무덤에 다시 한번 묻고, 이제 다음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할머니 돌아가셔서 땅에 묻어서 그 뼈만 가족 무덤에 보관을 하고, 이런 제도가 옥저에 있었다. 옥민가까지 했었고, 동예는 선생님이 동, 무, 책, 쪽, 이 네 가지 외우라 그랬죠. 동무, 책쪽. 동예는 무천이라고 하는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과 같은 제천 행사가 있었고, 책화라고 하는 부족과 부족의 경계를 명확하게 해서 한 부족이 다른 부족의 지역에 넘어갈 시에는 배상금을 지불하게 했던 제도, 부족 간의 독립성을 중요시했던 책화. 하지만 부족이 연합을 해서 만든 동해였기 때문에 결혼은 어떻게 부족 간의 화합과 통합을 위해 다른 부족과 했던 족외혼이 이루어졌다. 부족 바깥에서 혼인을 했던 그런 시대가 동예다. 나라가 삼한 같은 경우에는 남쪽 지역에, 우리 지금 경상도, 전라도 지역에 이르는 범위죠. 이 삼한은 세 개의 한을 합친 거예요. 마한, 진한, 변한. 이 마한, 진한, 변한들도 이 나라,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지금 남쪽 지역만 이렇게 되어 있다면
여기가 진한, 여기가 마한. 우리 가야 지역이 변한이라고 하는데 이 마한, 진한, 변한조차도 마한 54개의 소국, 진한 12소국, 변한 12소국 이렇게 여러 소국들이 연합을 해서 만든 나라가 이 삼한, 마한, 진한, 변한이고 이것도 삼한이라고 해요. 주로 이 마한의 왕이 이 사만의 우두머리라고 했는데 자, 이 사만의 특징 어떤 게 있었죠? 따로 왕 같은 건 없었고 이름은 읍차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다고 했고 그리고 따로 소도라고 하는 종교만 이루어진 그런 특별 지역이 있다고 했었죠. 그를 다스리는 천군이 있었고 자, 그래서 이런 정치적 지배자와 종교적 지배자가 분리되었던 그런 나라가 사만이다. 뭐 기타 뭐 편두라든지 편두가 뭐냐면 사람의 머리를 이렇게 돌과 돌 사이에 껴서 이렇게 새 모양처럼 만들었던 그런 특징이 사만에도 있었긴 있었는데 뭐 그런 거는 요즘엔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복습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어떤 게 할 거냐, 이런 아직까지는 강력한 왕권이 아닌 여러 부족들의 연합일 뿐이었던 이런 초기 국가 단계에서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전쟁을 치르고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 그런 정책들을 시행한 나라들만 살아남아. 우리가 삼국시대라고 부른 나라. 삼국시대 할 때 삼국이 어디죠? 고구려, 백제, 신라가 살아남죠. 자, 그렇다면은 이런 여러 나라들 중에서 어떻게 고구려, 백제, 신라만 살아남았는지, 삼국시대가 정립되었는지 그걸 알아볼 거예요. 그거의 핵심은 중앙집권이라는 거예요. 중앙집권, 모든 권력을 왕에게 집중한, 이전 초기 국가와 다르게 모든 권한이 왕에게 집중돼. 이때는 아직까지 부족장 힘이 강했다고 했죠. 자, 오늘 본격적인 내용 배워보도록 합시다. 오늘 배울 내용의 핵심은 중앙집권이에요. 중앙집권. 자, 선생님 이거 지울 동안 여러분도 이제부터 필기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처음에 일단 필기는 별로 할 건 없는데 일단 쌤 설명 들을 준비 좀 합시다. 자, 오늘 배울 내용 주제 3. 중앙집권국가의 성립과 정복전쟁을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중앙집권 오늘 배울 내용의 핵심인데 선생님 잠시만 잘 보이는 거 한번 볼게요. 자, 됐네요. 중앙집권. 자, 중앙집권은 뭐냐, 이전에 초기 국가, 아까 부여, 고구려, 옥조, 동예, 사만 이런 초기 국가는 부족 간에, 여러 부족 간에 이렇게 아직 느슨하게 그런 연맹 단계에 중앙에 왕이 있었지만 이런 왕의 권한이 강하지 않고 부족들 간이 느슨하게 연결된 이런 연맹왕국이었다면, 그런 나라들이 부여, 고구려, 옥조, 동예, 사만 이런 게 있다면 중앙 집권 국가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 강력한 국왕 1인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었던 게 중앙 집권 국가이고, 이거를 성공한 나라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라고 하고, 이렇게 중앙 집권 국가가 이루어진 그런 국가들을 고대 국가라고 합니다. 자, 고대 국가. 자, 그렇다면은 이런 고구려, 부여, 고구려, 옥조, 동예, 사만 이런 초기 국가들이, 많은 초기 국가들이 있었는데 어떤 장점이 있길래 중앙 집권을 성공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전에 초기 국가 단계에서보다 어떤 장점이 있길래 중앙 집권이 이들만 살아남았을까? 자, 중앙 집권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봅시다. 한번. 중앙 집권, 모든 권력이 국왕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다른 나라가 만약에 여기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요. 침입, 전쟁이 일어나. 만약에 초기 국가 단계에서 침입, 전쟁이 일어나면은 각 부족들이 따로 병사를 일으켜서 전쟁도 따로 치르겠죠. 그런데 이렇게 중앙 집권이 당가면 안보상으로 전쟁과 침략이 있었을 시 일관된 지휘체계, 왕의 명령에 따라서 대장군에게 시키고, 얘가 중대장에게 시키고 소대장에게 시키고, 이렇게 일관된 명령에 따라서 신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런 침입과 전쟁에 대비할 수 있겠죠. 중앙 집권이 이루어지면 이전보다 얘들이 따로 전쟁을 치르는 것보다 왕의 명령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자, 그리고 국가에서 무슨 국가 단위의 정책을 실시하려고 할 때도, 그리고 개혁을 실시하려고 할 때도 통일적으로, 전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를 할 수 있게 되면서 빠르게 정책을 실시를 할 수 있겠죠. 이전에 이런 초기 국가 단계에서 정책을 실시하고 개혁을 실시하려면 이 부족들의 허락도 동의도 얻어야 되고, 부족 중에 한 부족이라도 반대를 한다면 이게 전국적으로 실시가 되지 못하니까 효율성이 떨어지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자원을 분배하거나 이럴 때도 효율적으로 중복 투자 없이 여기 줬는데 또 여기 투자를 안 해도 되니까 균등하게, 자, 이렇게 자원 배분도 효율적이고, 조직 간의 갈등도, 이 부족들이 강하다면, 부족들 간의 다툼이 있다면 이거를 중지하기가 쉽지 않겠죠. 자, 그렇다면 근데 중앙 집권 국가의 왕이 만약에 여러 대장군이 상장군에게 이렇게 둘이 싸우더라도, 대장군들 간에 싸우더라도 왕의 명령이면 이거는 신속하게 화해를 해야겠죠. 자, 그리고 전문적인 행정적인 관리를 둘 수 있으면서 이제 효율적으로 정치를 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선생님이 중앙 집권의 장점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를 설명을 했는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이런 부족이 연합하는 단계보다 중앙 집권이 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강력하게, 좀 더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모든 정책과 전쟁과 이런 거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 집권을 성공한 이런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강력한 국가가 될 수 있었어요. 알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울 내용은 뭐냐면, 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어떤 식으로 중앙 집권 중앙 집권을 이루어내는지, 그거 하나 배울 거예요. 하나. 오늘 많이 안 할게요. 자, 오늘 삼국의 공통적인 내용만 좀 봅시다. 삼국의 중앙 집권화를 먼저 보면은, 자, 먼저 중앙 집권화를 고구려 백제 신라가 어떤 식으로 이뤄내는지 공통적으로 보면은, 먼저 기존에 남아있던 이제는 족장 세력들, 부족장 세력들의 힘을 깎고 모든 힘을 국왕에게 집중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이들 족장들에게 너희들 부족 통치하는 거, 이제 이런 거 너희들이 안 하면은 내가 이 왕의 아래, 내 아래 들어오면은, 족장 네가 만약에 내 아래의 귀족으로, 우리나라의 귀족으로 들어온다면 너희들이 갖는 특권들, 관직들 이런 거 줄게. 너희 부족 다스리지 마. 내가 싹 다 전 부족을 다스릴 테니까 너희들은 내 나라의 귀족으로 들어와서 특권을 누려라, 관직을 가져라 라고 하죠. 족장 세력을 귀족으로 편입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관등제, 관복제 이런 걸 실시를 하는데, 관등제, 관리의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관등제. 우리도 지금 국가 공무원 체계가 1급 공무원부터 9급 공무원까지 있죠. 자, 1급 공무원이 가장 고위 공무원이고, 지금 교육부 차관급이죠. 자, 그리고 9급 공무원이 가장 하급 공무원이고, 우리가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9급 공무원들입니다. 이렇게 관리의 등급을 매겨놓은 게 관등제고, 이 관리의 등급 최상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왕이죠, 왕. 왕이 있음으로 해서 위계서열을 확실히 드러내면서 최상위에 왕이 있다는 것을 각인시키면서 왕이 최대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런 관등제 실시하고, 관복제는 이 관리의 등급에 따라서 옷을 달리 입으면서 이것도 위계서열을 확실히 드러낼 수 있죠. 자, 선생님이 준비한 게 있는데 잠깐만 볼까요? 자, 이거는 신라의 관직 체계입니다. 관등. 자, 1등 관등이었던 이벌참부터 17등 관직이었던 조위까지 있죠. 이렇게 관직의 체계를 17개의 관등을 두고, 자, 그리고 1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자색, 붉을 자자, 자색, 그리고 아참부터 급벌차까지는 비색, 자, 그리고 남한은 청색,
대사부터 조위까지는 황색 이렇게 옷도 달리 입었죠. 이걸 통해서 위계 질서를 확실히 드러내면서 왕권은 점점 강해질 수 있는 거죠. 자, 족장들을 귀족으로 편입해서 관등 체계 이렇게 두고 관복도 따로 입혔다. 이런 걸 통해서 중앙 집권을 시켰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그리고 2번 율령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그걸 전국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율령이 뭐냐면 법이에요. 법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돼. 자, 국왕을 정점으로 해서 국가 시스템을 법으로 쫙 갖춰 놓으면은, 자, 여기서 국가 시스템이라는 거는 정치 조직은 어떻게 할 거며, 지방 조직은 어떻게 할 거며, 그러면은 이렇게 뽑을 수 있는 관리들은 어떻게 뽑을 거며,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어떻게 할 거며, 이런 것들을 법으로 싹 명문화 시켜 놓는 거죠. 그래서 제일 율령을 어기는 것 중에 엄한 벌을 받는 거는 국가의 반역을 하거나 왕의 명령을 어긴다거나 이런 거를 법에 딱 명시를 해놓으면 왕의 권위가 점점 높아지겠죠. 그렇죠. 법을 받아들이고 법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율령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3번이 뭐냐면 불교와 유교를 수용을 합니다. 먼저 유교부터 보죠. 유교는 먼저 우리 유교적이다 할 때 가족 질서 강요하고 뭐 장유 유서 부무 유신 이런 거 있죠. 아버지 남녀 칠세 부동석 이런 거 싹 다 유교 질서죠. 가족 내에서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께 효를 다해야 되고, 그렇죠. 형제들 간에 우애롭게 지내야 하고 이런 가족 질서를 강조하는 유교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충과 효거든요. 충은 임금에 대한 충성, 효는 부모에 대한 효도. 그렇죠. 이런 충성과 효도를 강조하는 유교를 받아들이면서 임금에 대한 충성을 강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가족 질서에서 좀 더 발전된 게 임금에 대한 충성이겠죠. 이걸 확대한 게 아버지께 효도하는 걸 이제는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는 걸로 발전시키는 거죠. 자, 불교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 기존에는 동물을 숭배하거나 석기시대나 그럴 때 샤머니즘, 토테미즘, 애니미즘 이런 거 배웠었죠. 자, 동물을 숭배하거나 아니면 정령을 숭배하거나 아니면 신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무당을 숭배하거나 이런 것들, 이런 원시 종교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불교는 인간은 어떻게 태어나는지, 이 우주 세상 만물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런 고등 종교인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모든 민간 신앙을, 그런 원시 신앙을 포섭하고 하위에 있던 그런 원시 신앙을 고등적인 종교인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싹 다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불교에서 가장 최고의 신은 누구죠? 불교에서 믿는 부처죠. 부처. 이 부처가 곧 왕이라고 하는 왕즉불 사상을 통해서 불교가 절대적인 신앙이듯이 이 신앙에서 가장 믿는 게 부처인데 이 부처가 우리 왕이다. 이런 이념을 내세우는 거죠. 그래서 둘 다 불교, 유교 모두 중앙 집권화에 활용이 되는 거죠. 왕권 강화에 활용이 되는 거니까 불교에서는 왕즉불, 왕이 부처다. 유교에서는 임금의 충성을 강요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이 삼국 모두 족장을 귀족색으로 편입하고 율령을 받아들이고 불교, 유교를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번 중앙 행정기구를 만들고 중앙은 그리고 지방에는 지방관을 파견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국가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조직이 필요하죠. 중앙 조직과 지방 조직이 있는데 중앙 조직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제 위에 국가를 다스리는 대통령이 있다면 그 아래 대통령이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총리가 있고 그 아래에 각 업무를 담당하는 장관들이 있죠. 우리 며칠 전에 우리 휴학 계약이 연기될 때 그걸 발표했던 교육부가 있고 그 교육부 장관이 있고 국가의 경제적인 거 이런 거 담당하는 재정경제부 장관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국토건설부 장관 이런 전문적인 업무를 하는 장관들이 있겠죠. 이런 국가의 운영을 위해서 중앙조직, 과천이나
세종정부청사, 과천정부청사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 이런 거를 중앙조직이라고 하겠죠. 이런 국가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정치 조직, 중앙행정기구도 만들게 되는 거죠. 여기 지금 중앙조직에서 가장 최상위의 대통령이 있듯이 이 당시는 국왕이 있겠죠. 국왕이. 자, 지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금 봅시다. 지금 우리는 선생님 주소는 경상남도 김해시 땡땡동이라면은 봅시다. 이 지방을 우리가 만약에 선생님이 살고 있는 땡땡동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은 대통령에게 바로 보고를 하나요? 아니죠. 이 동에 이 동사무소 가서 나 이런 민원이 있다. 이런 거 하면은 이 동에서 이거는 동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거는 시청 가서 해야 돼. 시에서 따져보니까 이거는 시에서 할 게 아니라 도에서 해야 돼. 자, 이렇게 도, 시, 동과 같이 지방을 통치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조직, 도청, 시청, 동사무소처럼 지방에도 이런 관청을 두고 거기에 지방관, 관리를 파견을 하는 거죠. 지방관은 이 왕이 직접 임명하고 왕이 얘를 파면시킬 수 있고 새로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모두 왕이 가지고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 전까지는 족장들이 다스렸을 때는 왕이 명령을 내리더라도 족장이 전하지 않으면 그게 끝이에요. 왕의 명령이 모든 지방에까지 전해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왕이 직접 지방관에게 명령을 내리면 지방관은 그걸 무조건 지방에 전달을 하고 그를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왕의 명령이 지방에까지 고루 전달이 되겠죠. 어쨌든 이런 네 가지 정책들을 이용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은 중앙 집권화를 이뤄내고 국왕을 정점으로 해서 강력한 정치를 하는 중앙 집권화를 이뤄내고 이를 통해서 초기 국가 단계에서 벗어나서 고대 국가로 넘어가게 되면서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시대가 도래를 하게 되고 이제는 서로 정복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자, 여러분들 집중이 오래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각기 중앙 집권화가 이루어진 이후에 정복 전쟁이 벌어지고 중앙 집권화가 이루어지면서 정복 전쟁이 동시에 일어나거든요.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그래서 각기 나라마다 중앙 집권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런 정책들이 실시되는 그런 시대를 이제 디테일하게 보겠죠. 이제는 이거는 삼국의 공통적인 걸 봤으니까. 자, 그리고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정복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고구려, 백제, 신라 나누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이번 시간은 짧게 이 내용, 이 네 개만 외우면 충분히 될 겁니다. 이 네 개만 오늘 확실히 외우도록 합시다. 이상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았습니다.